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저는 2016년까지 창신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교양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창신대 명예교수로서 대학 바깥에서 창신대 문득수 문학관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신문 기고를 하기도 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카리스 교양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특강으로 학생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특강에서 문득수 선생이 이루신 문학적 업적과 함께 창신대 문득수 문학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문화적 유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득수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살피면서 선생의 대표 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득수 선생이 워낙 학구적이고 치열하게 문학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선생의 생애도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생 자체가 매우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입니다. 또한 선생의 시도 매우 심오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국면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PPT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신대학에 문득수 문학관이 있는 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득수 문학관은 2호관 3층에 있는데요. 창신대 문득수 문학관은 2000년에 개관했습니다. 문득수 선생이 애장하던 2만여 권의 도서와 260여 점의 서화 그리고 수십 점의 도자기 등 일체를 아무 조건 없이 고향의 후학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기증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선생의 고귀한 뜻을 기려서 창신대학에서 문득수 문학관을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문득수 선생은 1928년 12월 8일 경남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에서 출생하셔서 2020년 3월 13일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92세셨습니다. 문득수 선생이 별세하신 것을 방송 언론에서 아주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료 화면에 보면은 경향신문에서 문득수 시인 타계 연결식 16일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문화일보에서는 예술은 해원 문득수 시인 타계 모더니즘 문학에 기여한 거목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아주 엄숙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조화를 보내주신 것을 자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득수 선생 별세에 대한 방송 언론의 보도를 보아서도 그렇고 장례식도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이렇게 엄숙하게 거행한 것을 보아도 문득수 선생이 얼마나 크신 인물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득수 선생은 경남 함안 우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1946년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하자마자 모교 우거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50년 통념고등학교 교사 재직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군에 자진 입대해서 사병으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어 육군종합학교에서 제27기로 수료하고 인간되어 1953년 6월 최대 객전지였던 철의 삼각지에서 중상을 입습니다. 총상으로 왼쪽 대퇴부가 골절되고 앞머리와 이마와 왼쪽 눈썹이 파열상을 입어 의식을 잃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것입니다. 후송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고는 53년 6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문득수 선생에게 이 전쟁 체험은 선생의 예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문득수 선생은 평생 이런 전쟁의 기억과 함께 먼저 산화한
전우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큰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성화시켜서 아주 우리 문학사에 찬란한 업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문학 세계를 구축하셨던 것이죠. 한국 전쟁에서의 죽음과 폐허를 겪은 뒤 문학의 뜻을 굳히고 1956년 현대문학지를 통해서 정말 유치한 선생의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하시게 된 것입니다. 문득 선생은 시인으로 등단하고 한결같이 60년간 시와 시론 및 문학론을 발표하셨습니다. 시집, 시선집, 시번역집 등 모두 20여 권, 문학 및 예술에 관한 논저 12권, 수필집 3권 등은 선생의 문학에 대한 일관성 있는 주제는 선생의 시론 있는 시인의 성실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히 선생은 매너리즘이나 기존의 문학적 간섭에 빠지지 않고 시단과 팽단의 선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생은 의학에도 아주 능통하셨어요. T.E. 휴մ, T.S. 엘리엇, 에즈라 파운더 등의 영미 모더니즘 운동, 러시아 형식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등을 배경으로 한 선생의 선구적 문학운동은 한국 시문학 미래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운동이 현저하게 반영된 시집이 바로 자료화면에서 보는 선공간이라는 시집인데요. 1966년에 출간된 것입니다. 그 외에 새벽바다라든지 또 장시 우체부 등도 있는데요. 장시 우체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시의 동서남북이라는 이 저서는 선생의 시론의 원점을 모두 다 기록해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저서입니다. 문득 선생은 내면적 심리를 표출한 추상적 이미지가 주종을 이루며 시의 시간성과 음악성마저도 조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놓은 실험정신으로 50년대 60년대 한국시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시를 흔히 전통서정시, 모더니즘시, 민중시 계열로 나눕니다. 문득 선생의 시적 경향은 크게는 모더니즘시 계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더니즘 시는 그 특성으로 인해 시의 해화화라는 사물시로 대표되는데 문덕수 선생도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미지점 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시를 출발했지만 선생은 서구 편향적인 시의 해화성을 통한 이미지의 조형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과 공간 같은 내면성 및 의미까지 이미지화함으로써 이 땅의 모더니즘 시가 지향했던 사물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득 선생의 대표시 3편을 읽어보고 선생의 시사적,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과 언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과 언어, 문덕수. 언어는 꽃잎에 닿자 한 마리 나비가 된다. 언어는 소리와 뜻이 찢긴 깃발처럼 벌럭이다가 쓰러진다. 꽃의 둘레에서 민물처럼 밀려오는 언어가 불꽃처럼 타다간 꺼져도 어떤 언어는 꽃잎을 스치자 한 마리 꿀벌이 된다. 이 시는 이미지의 연쇄가 무의식의 자유연상법에 의해 연결되는 아주 실험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언어가 꽃잎에 닿자 한 마리 나비가 되고 언어는 소리와 뜻이 찢긴 깃발처럼 펄럭이다가 쓰러진다고 노래하고요. 그러다 어떤 언어는 꽃잎을 스치자 한 마리 꿀벌이 된다고
노래합니다. 이런 가정은 기존의 언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세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적 공간은 대상 이전에, 언어 이전에 새로운 자율적인 예술 공간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시는 해독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언어와 사물이 적합하게 결합할 때만 존재는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꽃잎이 만나 나비가 되기도 하고 꿀벌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나비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꿀벌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언어와 사물의 만남 혹은 나와 너의 만남,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라는 것은 선명하게 메시지가 이해되지가 않고 암시되거나 항기되는 것으로 그치는데, 특히 문득 선생의 이 초기의 모더니즘 시 계열은 굉장히 난해하고 예술성이 아주 깊이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예술이 다 난해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위대한 예술일수록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득 선생은 70년대 이후 현실과 심리를 통합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명 비판적인 경향의 시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 경향을 대표하는 시가 바로 벽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벽, 문득수. 벽을 타고 올라가는 한 사나이, 쇳덩이처럼 찰싹 달라붙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고 오를수록 벽도 그만큼 높아만 가고 짙푸른 하늘도 그만큼 높아만 가고 한번 숨을 크게 몰아쉬고서는 메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뛸 듯이 그렇게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온몸은 찢겨 떨어지는 살점, 햇빛이 찌르는 한낮, 눈 닦고 보니 벽을 붙어 올라가는 수천의 사나이, 짐승처럼 찰싹 달라붙은 수천의 사나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은 고여서 마침내 냇물을 이루리라. 이 시는 1972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것입니다. 앞의 꽃과 언어는 내적 심리 현상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 시는 문명 비판적인 경향을 보여주며 주지적인 인상을 풍깁니다. 이 시의 벽의 일반적 속성은 일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이미지지요. 그러나 이 벽은 단순한 현실적 의미로서의 벽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실과 심리가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벽은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불안, 공포 같은 극한 상황의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는 그러한 벽의 의미를 내적으로 상상하며 인간 사회의 불안전성을, 그러니까 어떤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파헤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인의 불안의식을 현대시의 본질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득 선생의 후반기 역작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장시 우체부가 그것입니다. 문득 선생은 80대에 우체부라는 장시를 써서 한국 문단이 왜소화되고 개인주의에 함몰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약 500행의 장시 우체부는 해외 여러 나라로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문득 선생의 작가 정신은 인류 전체의 문제로 보편화된 중심적 문제, 즉
권력적 탐욕을 테마로 하고 있는데요. 장시 우체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장시에는 선생의 자전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인류가 안고 있는 비극과 반인권의 근원적 종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남북 분단의 아픔, 비극, 그리고 과거 주변부로부터 끊임없이 침략받은 그런 아픈 역사 등이 다중적으로 겹쳐져 이 장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장시의 가장 큰 주제는 대량 살상이라는 전쟁과 테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원초적 탐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시절 전장에서 체험한 그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80대의 장시 우체부로 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시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대단한 작품이라고 다수의 외국 시인들의 극찬이 있었고요. 실제로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에서 이 작품을 노벨상 후보작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문득 선생의 대표시 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득 선생의 작품은 아주 전위적이고 그리고 상상력의 진폭이 크고 사상적인 깊이도 대단하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는 그 작품 세계에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문득 선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의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평론가로서 교수 학자로서 문예지 주관으로서 문단 지도자로서도 각각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한국 문단에서 문덕수 선생만큼 다방면에서 큰 성취를 모두 이룬 분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네이버 문득수 선생 프로필입니다. 이 프로필을 통해서도 문득수 선생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취들을 이루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교 우거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첫발을 내디디셨고요.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제주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특히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회장을 맡으시면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황석영 작가가 투옥됐을 때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회장으로서 석방을 당국에 요구했고요. 피라 사건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마강수 교수가 이제 해직됐을 때 복직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황석영 작가도 석방이 되고 마강수 교수도 복직이 되었습니다. 1974년 문인 간첩단 사건 때에는 동료 문인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연행되어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세계 시인대회에 대표로 참석해서 문학의 국제적 관계와 상호 교류를 위한 문학의 글로벌리즘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특히 1990년 8월 서울시인대회를 선생이 집행위원장으로서 주재했는데요. 구소련 체제의 해빙기 이전에 동구권 시인들을 다수 초청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간 너머의 은유라는 한국 문단사상 최초로 세계적 엔솔로지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문득 선생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셨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이시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으로서 문학을 넘어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서 또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셨던 것입니다. 네이버 문득선생 프로필을 통해서 학력사항과 수상 내역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은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학위 논문이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였는데요. 선생은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또한 모더니즘 연구를 통해서 한국 문학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는 모더니즘 연구의 정말 결정판으로서 모더니즘 시를 이해하고 또한 앞으로 모더니즘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현대문학상, 현대시인상, 펜문학상, 서울특별시 문화상,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 예술원상, 청마문학상, 이설주문학상 등 이외에도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문득선생은 월간 시문학 주간이시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문학사에 가면은 늘 책상 앞에 앉아서 집필하시곤 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문학사에 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해자 정리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면 또 헤어지는 것이 생에 정한 이치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득선생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장신대 문득수 문학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당시 1936년 1월에 발간된 백석의 시집 사선 초간본이 경매에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백부 한정판으로 발간된 이 시집은 경매회사 코베이 측에서 경매 가격 5,500만원에 시작해서 7천만원에 낙찰되었던 것입니다. 자료 화면에 보면은 국민일보에서 백석시집 사선 초간본 경매에서 7천만원에 팔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집을 문득수 문학관에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득수 문학관에는 백석의 사슴에 버금가는, 김기림의 시집 바다와 나비, 정지용의 시집 백록담, 설정석의 시집 종, 서정주의 시집 기촉도, 오장안의 시집 병든서울, 김동석의 시집 길, 김춘수의 시집 구름과 장미 등 근대문학의 희귀 원본들을 문득수 문학관은 수백 건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신대 문득수 문학관은 여타의 문학관과는 달리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문학의 소중한 원본들을 다수 소장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대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화 20여 점 중에는 하가 박서보, 서예가 김충현 등의 유명 예술인들의 값진 작품들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득선생이 2000년에 장신대학의 소장품 일제를 기증하게 된 것은 당시 홍익대를 정년 퇴임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셨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위를 장담할 수가 없어서 문득선생은 이 귀중한 문헌들이 잘 보관되고 고학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고향 소재 장신대학에 기증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문득선생의 제자로서 장신대학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잘 관리될 것으로 믿고 기증하신 것입니다. 장신대학에서 문득수 문학관을 개관하고 선생은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셨는데요. 물론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전과 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건강회복 후에 서울에 계시면서도 마음은 늘 창신대 문득수 문학관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문득 선생이 생전에 제게 많은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편지 한 대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면은 이상욱 교수에게 하고 이렇게 편지를 쭉 써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쓴 당시가 200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이 어려워 말을 대신합니다. 가끔 이 교수가 그리워집니다. 서울 근처에 계신다면 일요 산행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내 장서가 창신대학으로 가서 어떤 때는 자료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장서 보존이 잘 되고 또 책이 제 권리를 충분히 발휘할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인근 대학의 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엔 그 주제가 모더니즘, 근대문학 사조, 독자 비평, 해석론, 기호론 등인 경우 문득수 문학관에서 자료를 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일제시대의 원본, 특히 시집, 외국의 원서 등은 굉장히 희귀한 것인데 인근의 대학이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국 아카데미즘의 초라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문득수 선생이 문득수 문학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염려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문학관들이 있지만 대학에 소재한 개인문학관은 문득수 문학관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창신대 문득수 문학관은 2020년 개관 20주년 기념 제1회 뒷가시 학술 심포지엄을 한국뒷가시협회와 한국뒷가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2020년 문득수 선생이 별세하셔서 본격적으로 언론과 문단에서도 문득수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신대 문득수 문학관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신대학교는 문득수 문학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경남문인협회와 한국뒷가시연구소와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달균 경남문회 회장과 제가 문득수 문학관 소장 희귀본 자료 재분류 작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희귀본 500여 건, 영미일 외국 희귀 원본 500여 건 모두 1000여 건을 이제 조명하는 그런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요 언론을 통해서 문득수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던 소중한 문헌들을 본격 소개했고요. 그럼으로써 처음으로 비밀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창고를 세상에 열어 보인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여러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창신대는 우선 문득수 문학관을 재정비하고 경남문인협회와 한국뒷가시연구소와 함께 대학생들의 인문 교양 교육에 활용함과 아울러서 지역사회도 개방함으로써 지역문화 융성에도 기여하고 문득수 선생의 문학적 업적도 선양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의 한 분인 문득수 선생의 문학적 위역과 함께 문득수 문학관의 소장 자료는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민국의 보물들입니다. 앞으로 문득수 문학관은 창신대학교와 문화마케팅을 지향하는 부영그룹의 랜드마크가 되고 나아가 경남 도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문득수 선생의 문학적 업적과 문득수 문학관을 테마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도 창신대 문득수 문학관에 더욱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자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강의 방식에다 문학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해서 강의 듣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